2008년 아이언맨부터 My turn. 2022년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까지 13년간 무려 30편의 영화를 선보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그 인기는 정말 어마무시했으며 박스오피스 매출 합산만 무려 280억 달러, 우리 돈 36조 원, 한 편당 평균 약 9억 4천만 달러, 1조 2천억 원, 흔히 흥행 10억 달러를 초대박으로 보기에 30편 평균 9.4억 달러라는 수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마무시한 기록이었죠. 따라서 이런 성공을 거둔 마블을 따라 여러 편의 세계관을 하나로 묶는 일명 유니버스화 시도는 영화계 전반으로 확산. 그 결과 시작은 먼저였지만 뒤처져 버린 옆 동네 DC 확장 유니버스를 포함 컨저링 유니버스, 다크 유니버스, 몬스터 유니버스,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트랜스포머 시네마틱 유니버스, 그 밖에도 해즈브로 시네마틱, 클로버필드, 밸리언트 등등 대부분 득보잡에 그치거나 마블 언저리도 가지 못했습니다. 많은 영화계를 씹어먹던 마블의 인기도 떡락, 예전만 못한 위상과 빠르게 식어가는 열기, 따라서 지난 영상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었죠. You okay? 다만 이전에 언급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건 다름 아닌 핍진성. 마블 영화들에 있던 핍진성이 사라지며 그에 따라 모든 신규 캐릭터들의 매력이 반감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마블에 있어 핍진성은 무엇인지, 신규 캐릭터들은 왜 똥망했는지, 이름하여 비호감 뉴페이스 히어로들,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핍진성이란 무엇일까요? 문학, 예술, 과학, 철학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 개념은 진리에 가깝거나 흡사한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로, 간단히 말해 독자들이 작품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고 얼마나 실제처럼 그럴듯하게 느끼는가에 관한 것이죠. 개연성과도 비슷한 듯 하지만 개념은 조금 다른데, 긴 말할 것 없이 아이언맨을 예로 들어 하늘을 날아다니고 강력한 리펄서건을 날리는 강철 슈트남, 주먹만한 크기의 아크 원자로 같은 설정들은 사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허무맹랑한 이야기지만 실제 뉴욕과 아프간이라는 지역 및 군수 산업과 무력 분쟁 배경, The Jericho. 또 이런 배경에 휘말려 피랍된다는 위기 상황, 따라서 슈트를 만들게 되었다는 극적이지만 자연스러운 설정, 즉 가상의 판타지 설정들이 현실적인 배경에 녹아들어 관객들로 하여금 아이언맨이 미국에 실제하고 말리부 해변 어딘가에 살고 있는 듯한 인식마저 심어주었듯 자연스러운 받아들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마선 실험에 의해 탄생한 헐크, 슈퍼솔저 프로그램 캡틴 아메리카, 양자역학과 관련 있는 개미맨, 유전공학 생물에 의한 거미맨 등등 하나같이 허황된 가상의 설정들이지만 마치 세상 어딘가에 실제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말이 되게끔 잘 포장. 초기 마블은 이런 핍진성을 정말 잘 살렸으며 그와 더불어 인물 개개인에게 고난과 성장 스토리를 부여 그들이 가진 파워 대부분 후천적 결과물로 그리며 매력을 부여했습니다. 즉, 본래 타고난 파워가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결과물, 원치 않았던 우연한 사고 등 그 능력을 얻게 되는 배경과 그로 인한 갈등이 설득력을 더 강화시켰죠. 물론 천둥의 신 토르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처럼 선천적 귀속 파워를 가진 캐릭터들도 있었으나 그들 역시나 나름의 고난과 각성이라는 성장 과정을 거치며 능력과 인격을 발전시켰다는 스토리를 부여
비록 현실성은 좀 떨어지지만 충분한 공감대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페이지 4부터 달라진 캐릭터들의 양상과 약해지는 핍진성들, 이번에는 이를 자세히 말해보죠. 타노스와 일전으로 화려한 데미를 장식했던 인피니티 사가는 페이지 1부터 3까지였으며 2021년부터 새롭게 시작된 멀티버스 사가는 마찬가지로 페이지 4부터 6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7편의 드라마와 영화를 선보인 페이지 4에서는 앞서 은퇴한 어벤져스 멤버들을 대신한 차세대 캐릭터들 완다비전의 모니카 램보부터 2대 블랙 위도우 옐레나 벨로바, 로키의 변종 실비, 강영욱 닮은 꼴 샹치, 참 올바른 집단 이터널스, 2대 호크아이 케이트 비숍, 몽유병 다중이 히어로 문나이트, 데온돈의 아메리카 차베즈, 하필 캡틴 마블 덕후 미즈 마블, 제인 포스터의 뜻밖의 각성 마이티 토르, 슈렉 짝퉁 변호사 슈얼크, 3대 블랙팬서 슈리, 마지막으로 데미를 화려하게 장식한 분노 유발자 아이언 하트까지 수많은 신규 히어로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많은 참 하나같이 뷰딱, 아니 하나같이 매력없는 캐릭터들의 대항연, 대폭망, 대노잼, 대밉상. Namor drowned her right in front of me. What matters is what I want, and what I want is Namor dead. All gods will die. 거기다 이 정도면 남성 할당제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의도적 성비까지 호감 가는 히어로는 그닥 없었죠. 그럼 도대체 이들은 왜 매력이 없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그들의 등장이 끼워 팔기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 즉, 캐릭터에 대한 자세한 배경은 생략, 거기다 너무 허무맹랑한 능력과 그 습득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허접. 한마디로 핍진성이 개판이 되었다는 것으로 이는 첫 번째 신규 캐릭터 모니카 램보부터 조금씩 시작되었습니다. I'll give you what you want. 캡틴 마블에 등장했던 마리아 램보의 딸 모니카 램보는 성인이 되어 다시 완다비전에 등장. 완다가 만들어 놓은 헥스에 진입하려다 능력이 생긴다는 설정이었죠. 물론 완다의 마법에 의해 세포가 변이 되고 힘을 얻는다는 건 그렇게 억지 설정은 아니었지만, 여기서 문제는 물체 에너지를 볼 수 있는 능력, 비전과 비슷한 유동 에너지체와 능력, 그리고 초스피드 능력까지 버프가 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장엄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조한수 누나의 프리퀄 영화 블랙 위도우. 사람들은 당연히 한순이 누나 솔로 무비인 줄 알았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 동생인 옐레나의 비중이 더 높았으며 거기다 개그 코드이긴 했지만 조롱하는 듯한 제스처까지. Fighting pose. That was disgusting. 즉, 나타샤를 팔아 옐레나를 띄워주는 꼼수 전개를 펼쳤죠. 그리고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샹치는 힘을 숨기고 살다 그 존재가 드러나게 되고, 이후 고난과 각성의 단계를 거쳐 부모님이 남긴 텐닝즈, 특정 아이템을 통해 슈퍼파워를 획득한다는 전형적인 클리셰 범벅 히어로였습니다. 그래도 뒤에 나올 영화들에 비하면 램보나 옐레나, 샹치는 양반 수준. 올바른 종합 선물 세트인데다 밑도 끝도 없이 히어로물에서 예술성만 강조되었던 이터널스는 정말 까도 깔게 끊이지 않는 총체적 난국이었으며, 닥터 스트레인지 데온돈의 멀티버스 역시나 대환장 전개들, 특히 이번에도 끼어 팔기식으로 소개된 아메리카 차베즈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육하 원칙의 기본 중 단 하나도 설명되지 않았죠. 즉, 차베즈는 도대체 누구이며 또 어떻게 차원을 이동하는 어마무시한 기술을 내재하고 있는지 이런 배경 설명 없이 2시간 내내 뛰어다니기 바쁜 영화였습니다. 토르 러브 앤 썬더 역시나 마찬가지. 원래 좀 코믹하고 유치한 전개가 토르의 특징이긴 했지만 이번에는 이런 점만 너무 부각. And flicker. 더 나아가 제인 포스터가 급 묠리르와 호응하며 마이티 토르가 된다는 설정까지. 이번에도 너무 쉽게 슈퍼히어로가 탄생했으며 그 힘은 토르를 넘어설 정도로 강해 보였죠. 그러니까 자기 복제와 같은 단조로운 스토리의 반복, B급 유머 코드 남발, 러프된 메인 주인공들, 그에 반해 강조된 신규 캐릭터들, 또 타고난 귀속 능력이나 아이템으로 너무 쉽게 힘을 얻는다는 단순 설정까지 이제는 식상하고 엉성한 마블 영화가 되었습니다. That's the sound of lightning. 물론 스파이더맨처럼 꽤 팔기식으로 먼저 등장시키고 이후 드라마를 통해 개별 스토리를 진행할 예정이기도 하고, 또한 로키 시즌1에 나온 실비나 호크아이의 케이트 비숍, 그리고 참신했던 소재의 문나이트는 드라마를 통해 괜찮게 소개. 특히나 로키는 개인적으로 정말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안 그래도 영화만으로도 벅찬데 드라마까지 다 챙겨본다는 건 꽤 피로도가 높은 일이었으며, 또 미즈 마블과 변호사 슈얼크처럼 스토리도 그닥인데다 할머니의 팔목 뱅글을 착용했더니 슈퍼파워가 생긴다던가, 마찬가지로 헐크의 피가 아주 조금 들어갔다고 급 헐크가 된다던가, 아무리 하이틴물이나 코믹 느낌의 가벼운 전개라고는 하나 히어로를 만들 때 최소한의 고민은 하는 것인지, 일단 만들고 보자는 심산인지, 그것도 아니면 진짜 슈렉 아류작으로 전락한 것인지, 이전 설정들과 개연성은 무시한 전개로 당연히 핍진성은 안드로메다로 가버렸고, 여기에 그 데미를 화려하게 똥칠한 캐릭터가 등장했으니, 네, 바로 아이언하트 리리 윌리엄스였죠. 먼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 체드윅 보즈먼을 추모하며 11호에서 했던 대사처럼 그의 죽음이 끝이 아니길 바랍니다. In my culture, death is not the end. It's more of a stepping off point. 그리고 갑작스런 그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동생 슈리, 오빠에 이어 어머니까지 죽음을 맞는다던가, 하트허브를 만들어 블랙팬서를 잇는다던가, 또 선조의 세계에서 만나는 인물이 킬몽거였다던가 하는 등 가족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부터 블랙팬서가 되는 과정 등 전반적으로 신선한 설정들도 추가되어 큰 스토리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많은 주요 장면 대부분 어두운 화면에 떨어지는 CG 퀄리티, 지나친 슬로모션과 너무 과장된 연출, 심지어 300의 시퀀스를 무지성으로 카피한 액션씬들,
그리고 미국도 넘어서는 초강대국 와칸다와 탈로칸의 전쟁이라기엔 너무 소박한 스케일. 또 아무리 멋있게 보이려 해도 선대 블랙팬서에 비해 떨어지는 슈리의 임팩트. 빌런 네이머 역시나 원작을 따랐다고는 하나 허접한 외형과 발목 날개라는 뭔가 어설픈 설정까지. 늘어지는 서사는 그렇다 쳐도 히어로물의 핵심인 액션이 똥망하며 별다른 감흥을 주지 못했죠. 그렇지만 아이언하트가 없었더라면 그래도 중간은 갔을 영화. 아이언하트. For the Queen. There it is. 20대 초반 대학생이 수업 과제로 비브라늄 탄지기를 뚝딱, 양자 컴퓨터도 뚝딱, 아이언 슈트도 뚝딱. 심지어 토니 스타크도 겨우겨우 만든 아크 리액터까지 뚝딱. 아니 뭐 아인슈타인도 싸다고 날릴 천재 엔지니어라 쳐도 이 같은 초하이테크 장치들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다는 건지. 토니처럼 막강한 재력에 차고 넘치는 장비와 군수회사라는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학생들 과제를 해주고 삥을 뜯어야 하는 경제 수준과 넓긴 하지만 별다른 장비도 없는 어두컴컴한 창고에서 아이언맨 슈트를 만들었다니. Car mechanic. He wanted to build airplanes, but give me these tools and 정말 설득력 없는 전개였습니다. 특히 아크 리액터는 평면도 하나 있다고 만들 수 있는 장치가 아닌데 말이죠. 또 슈트 디자인은 무슨 일본 전대물을 참고했는지 구려도 너무 구린 디자인. 거기다 아무리 천재라 해도 겨우 20대 초반 전투 경험이 전무한 여성이 마치 즐기듯 전투를 벌이고 사람들을 죽이며 환호하는 모습이라니. 아무리 적이라지만 사이코패스 살인마 같은 심리. 아니 뭐 심장이 철이라 감정도 없다는 설정인가요? 단 일의 공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만약 아이언맨 3에 나왔던 꼬마 엔지니어 할리 키너가 2대 아이언맨이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엔드게임에서 토니의 장례식에도 등장하며 떡밥을 뿌려놓고는 어떠한 활용도 없이 그대로 묻혀버린 할리 키너. 만약 할리 키너가 아이언맨이 되었다면 아버지가 없던 할리와 아버지와 갈등을 빚었던 토니, 이 둘의 관계가 마치 부자관계처럼 그려질 수도 있었고, You're a mechanic, right? Right. Build something. 스파이더맨에게 유산을 남겼듯 할리에게도 슈터와 함께 아크 리액터도 남겼다면 더없이 매끄럽고 말이 되는 설정인데 말이죠. 정리하자면 페이지 4의 인기가 급감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신규 히어로들의 매력이 없었다는 게 크며, 그 매력이 사라진 이유는 끼어팔기 전략과 과도한 능력으로 인해 약해진 핍진성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결론, 이제는 마블을 애정으로 까는지 그냥 증오해서 까는지 잘 모르겠다. 여기까지 머프무비였습니다. I love you guys. Thank you.